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 지리교육 전공 그리고 대구 한의대학 풍수지리학과에 있는 양윤석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풍수에서 폐철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목적은 대구 가톨릭대학 지리교육 전공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과 대구 한의대학 풍수지리학과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폐철 관련 내용들이 근거 같거나 또는 논리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폐철에 대한 강의는 입지한 전설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입지한 전설이라는 책은 송나라 때 탁장로가 쓴 입지한 전설을 청조에 와서 만수화라는 사람이 1821년 편저한 목판본가, 그리고 타이베이죠, 대북에서 1987년 표점한 입지한 도서를 대본으로 만드는 책이 입지한 전서입니다. 입지한 전서 안에 이 폐철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폐철이 입지한 전설을 근거로 해서 만든 폐철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부산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계셨던 김종철 교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폐철입니다. 자, 이 폐철의 나침반 부분, 이 중간이죠. 이 나침반 부분부터 이 바깥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12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폐철은 일반적인 폐철하고 조금 다른 점은 1층과 지금 7층 부분입니다. 대개 시중에서 유통되는 폐철은 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황천수, 팔살수가 있는데요. 이 폐철은 1층에 황천수, 팔살수 이렇게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늘색 부분이 있죠. 이 파란 하늘색 부분이 7층인데요. 성수오행입니다. 이 성수오행은 12층 360분금을 사용할 때 쓰이는 건데 나중에 12층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중국의 문헌에 따른 폐철 모두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4층 24방이죠. 이 4층이 집안 정침, 그리고 6층에 있는 24방이 2방이가 임반 중침, 그리고 9층의 24방이가 천반 봉침입니다. 자, 4층은 지상물 위에, 그러니까 땅, 물, 그리고 향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물론 풍수하시는 분들 중에 이 9층에 천반 봉침을 사용해서 향을 측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유서의 편집이 성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의 고금 도서 집성이라든지 근데 이런 유서들이 원문을 모두 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흡한 느낌을 가졌던 건용제가 1741년도에 중국의 모든 책을 수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772년도죠. 편찬소인 사고전서관이 개설되었고 그 이후에 1781년도에 사고전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전서 안에서
이 풍수에 관련된 이 폐철의 내용에 보면은 물을 측정할 때는 4층의 집안 정침을 보고 좌양을 볼 때는 9층의 천반 봉침을 봐라. 그리고 사격을 볼 때는 6층의 인반 중침을 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좌양을 볼 때 천반 봉침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확실히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실수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반 봉침을 쓰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일인데요. 만약에 땅에 지기가 있다면 땅에 지기가 있는 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봉침을 잘못 쓰게 되면은 아주 큰 일이 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풍수에 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봉분을 만들어 드렸을 때 뼈가 부식이 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파장이 나하고 육친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풍수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에 한마디만 살아 있어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장을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묘한 자리에는 반드시 불로 태우고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흙을 덮고 난 다음에 중간에 소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폐철은 그 4층의 집안 정침, 그리고 6층의 인반 중침, 9층의 천반 봉침은 천지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집안 정침의 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좌가 15도 범위 내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오른쪽으로 약간 엇갈리게 중침이 여기에 있죠. 봉침은 4층의 좌를 기준으로 왼쪽에 좌가 있습니다. 이 좌를 기준으로 인반 중침은 약 7.5도 엇갈리게 자리 잡고 있고 봉침은 왼쪽으로 7.5도 정도 다른 방향을 하고 있죠.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에서 조짐이 나타나고 땅에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천지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땅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과 자양은 4층의 그 집안 정침을 본다는 겁니다. 집안 정침을 사용해서 자양을 놓고 물이 들어오는 득수,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도 4층 집안 정침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체에 영향이 오는 주변의 사격을 볼 때는 6층 인반 중침으로 측정합니다. 천반 봉침은 하늘의 천문을 볼 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검증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 그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선다는 이론이 정력 8궤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탄허 스님이 지금 우리는 후천 8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력 8궤도가 되면은 지구의 축이 바로 선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때 청방 봉침을 쓴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입지한 전서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층을 보기 전에 정음 정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안 정침 4층에 보면은 흑점과 또 흑점이 없는 그런 바탕 화면이 그대로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모든 폐철은 그 이와 같이 뭐 홍옥 입안이라고 해서
검거나 또는 빨간색으로 정양을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4층에 여기 보면은 검은 부분, 뭐 진, 을,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양이고 없는 부분, 검은 부분이 없는 부분이 정음입니다. 이와 같이 정양과 정음을 표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표기가 없는 패철은 잘못된 패철이죠. 이 그림은 좀 오래된 그 패철인데요. 2층 뒤에 보면은 흑점 또 그냥 둥근 원으로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음, 정양을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자, 제일 먼저 1층을 보겠습니다. 1층은 황천수와 팔살수입니다. 우리가 그 자양을 놓고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가 그 황천수인지 팔살수인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걸 살피는 건데요. 황천수와 팔살수가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노래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천가 또 팔살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황천가를 보면은 지금 경정곤상 시황천이라고 되어 있죠. 7자입니다. 7자고 밑으로 4절로 이루어진 사언칠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인 경정, 경하고 정은 곤을 만나면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황천수는 향을 기준으로 하고 팔살수는 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정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향이 되려면은 계자정향이죠. 자, 계자정향일 때 물이 들어오는 득수와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를 4층의 집안 정침으로 측정했을 때 곤 방향이면은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패처를 보면은 지금 정향이니까 여기에 정향이죠. 정향의 1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곤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정향일 때 이 곤 4층으로 측정한 물의 방향이 곤방일 때 황천수에 걸린다는 얘기죠. 이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자를 한번 보십시오. 경자 앞에 1층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이 경 같은 경우에는 갑자경량인데요. 경향 앞에 1층에 곤이라고 적혀 있죠. 이와 같이 경이나 정은 곤을 만나면은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을병수방 손수선인데 을하고 병이 손을 만나면은 이 역시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을을 보면은 자, 을 밑에 이 을이 여기 4층에 을이 여기 있죠. 여기 앞에 1층에 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손. 그러니까 을은 신자 을량이죠. 그 신자 을향일 때 손을 만나면은 황천이라는 얘기고 또 이 병은 임자병양이죠. 임자병양일 때 그 손을 만나면은 황천이다. 똑같은 얘기처럼 밑에 세 번째 뭐 갑하고 개가 각계향중 휴경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나 개가 간을 만나면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향일 경우에 경자 갑향이죠. 경자 갑향일 때 자, 갑을 보면은 4층의 갑 앞에 간이라고 적혀 있죠. 이와 같이 갑향을 하고 있는데 물이 간방에 있다.
감방에 빠져나간다. 이럴 경우에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밑에 그 신임수로 백당건이라고 했는데 신이나 임이 건을 만나면은 황천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신을 신 앞에 4층의 신 앞에 건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향일 때 물의 득수 파고가 그 근방에 있다면 이 또한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황천수가 위험하니까 사원칠고로서 노래로서 전해지고 있고 이것은 철저히 체크를 해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그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향 중에 황천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불이황천인데요. 황천가로 전해지는 것 가운데 이것은 황천이 아니다라고 해서 1층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 병하고 임이 하늘색으로 표기를 해놨죠. 자, 병임 1층을 보겠습니다. 먼저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앞에 병이 여기 있죠. 병 앞에 손이 빨간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임을 보겠습니다. 임 앞에 건이 빨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은 불이황천이라고 해서 황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나도 황천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설명한 책은 입지한 전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양이죠. 그리고 1층에 있는 건도 정양입니다. 이와 같이 정양과 정양이 만나니까 이거는 황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참 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다음에 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보면은 병은 지금 정음이죠. 그리고 1층에 있는 손이 빨갛게 표시가 되는데 손을 보십시오. 손도 정음입니다. 이와 같이 정음과 정음이면은 황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을 보겠습니다. 이 정은 아까 경정곤상이라고 했죠. 경정곤. 그러니까 곤을 만나면은 황천이라는 얘기인데 정은 정음으로 되어 있고 이 곤은 정양이죠. 이와 같이 정음, 정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황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 같이 병이나 손, 정음, 정음은 같은 정음이기 때문에 황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경정, 을병, 갑계, 신임, 천간이죠. 갑을병정, 경신, 임계를 제외한 나머지 글씨들, 지지들이 1층의 팔살수입니다. 자, 1층에 황천수와 팔살수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팔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살수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흔히들 쥐띠, 소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지의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게 전부 자는 쥐를 상징하고 축은 소죠. 그리고 이는 호랑이고 묘는 토끼입니다. 그리고 지는 용을 상징하고 사는 뱀이고 오는 말이고 미는 양이죠. 그리고 신은 원숭이고 유는 닭입니다. 그리고 술은 개죠. 해는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이 팔살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감룡, 곤토, 진산, 후. 팔살수 역시 사한칠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매산자, 산은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둔 겁니다. 자, 먼저 감룡. 감방은 뭡니까? 감방은 정북쪽을 가르치죠. 그래, 감방이라면은 정북쪽 중심으로 45도 각도 안에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은 북쪽이면은 이 자를 얘기하죠. 자. 이 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북쪽이니까. 자, 용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2지지가 동물을 상징하죠. 용은 뭡니까? 진을 뜻하죠. 그래서 자, 감방에 이거는 그 팔살수는 아까 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좌일 때 1층에 보겠습니다. 자좌일 때 1층에 진으로 되어 있죠. 물의 득수파구가 진 방향이라면은 팔살수라는 얘기입니다. 또 곤토 보겠습니다. 자, 토는 토끼토죠. 그래서 묘를 얘기합니다. 묘가 토끼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곤자일 때 묘를 만나면 팔살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곤 4층의 곤 앞에 1층을 보면은 묘라고 적혀 있죠. 이것처럼. 그러면은 곤자일 때 묘를 만나면은 팔살수다. 그 다음 진은 진방 역시 팔방의 하나죠. 정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철의 묘에 해당이 되죠. 정동쪽이니까. 자, 그러면은 묘자일 때 1층을 보겠습니다. 1층이 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원숭이 후자죠. 원숭이 후자고 원숭이는 지지에서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묘자일 때 신을 만나면은 팔살이다. 자, 그러면은 손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계건마 태사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자 역시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삽입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손좌일 때 이게 뭡니까? 유가 뭐죠? 닭이죠. 닭개자죠. 닭개. 이게 지금 닭개자인데 닭을 표시하는 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손좌일 때 유를 만나면은 팔살이라는 얘기입니다. 4층에 손을 보면은 1층에 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자일 때 유를 만나면은 팔살이다. 그 다음에 건마. 마는 오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자일 때 오를 만나면은 팔살이다. 건자 앞에 오가 있죠. 이와 같이 건자일 때는 오를 만나면은 팔살이고, 그 다음에 태는 뭡니까? 태방. 정서쪽이죠. 정서쪽은 지금 4층의 유입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지금 뱀사자죠. 김뱀사자인데 뱀사니까 사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 앞에 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자일 때 사를 만나면은 이 역시 팔살이다. 그 다음 간호이저 위팔살. 자, 간자일 때 호랑이니까 범인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자일 때 인을 만나면 팔살이라는 얘기죠. 지금 4층의 간 앞에 보면은 인이 돼 있죠. 그리고 이방은 정남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오에 해당해야죠. 오에. 근데 이건 대지 해자죠. 그래서
십이지지에 해를 표기를 했고, 그래서 오 앞에 보면은 해가 돼 있죠. 자, 오자 일대 오자 일대 그 해를 만나면은 팔살이다. 그래서 묘택 봉지 일제유, 봉분이나 집이나 이렇게 팔살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게 죽음이다, 나쁘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역시 불이팔살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지금 이 간방이나 건좌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기한 건데, 자, 그러면은 좌앞에 진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건 앞에 오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 두 개는 팔살이 아니다, 불이팔살입니다. 따라서 육살이죠. 어떻게 보면 팔살이 아니고 육살인데, 이거는 이 두 개는 불이팔살이다. 물론 다른 패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입지한 전서 책에서는 이 두 개는 팔살이 아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팔살은 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곤자 간양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자 할 때 곤 앞에 일측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적혀 있죠? 곤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층에 곤 앞에 1층에 묘가 적혀 있죠.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가 이렇게 묘거일 때 팔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지금 황천수와 팔살수를 얘기했는데, 자, 황천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황천수는 향을 기준으로, 팔살수는 좌를 기준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어렵다면은 황천수 할 때 히읗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준은 향을 기준하니까 향도 히읗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황천수는 향을 기준으로 보고 팔살수는 좌를 기준. 좌라는 것은 입수 1절을 측정했을 때 그 방이 그 좌를 기준으로 해서 팔살수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층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풍수에서 사용되는 구성은 천체의 중심인 북극성주위를 회전하는 북두칠성과 그리고 좌보성, 우필성을 합한 9개의 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그리고 좌보성, 우필성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이 구성 중에 탐낭, 거문, 무곡성 이게 가장 길어죠. 탐낭, 거문, 무곡성. 그리고 좌보 우필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묶어서 보필로 부르는데 다음으로 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길성이라고 하죠. 탐낭, 거문, 무곡성, 보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녹존이나 문곡, 염정, 파군 이 글씨 자체에서도 좀 나쁜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은 흉성입니다. 물론 인자수지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인명이라든지 길성, 흉성의 구분, 또 구성의 오행이 이와 같이 정해진 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성의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운영 방법은 황석공의 번개 장결을 응용해야 됩니다. 지금 손가락에 뭐 많은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이 8개를 올려놓은 겁니다. 8개를 올려놨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에우셔야지 구성을 짚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짚지 못하면은 나에게 오는 그 물이 탐낭수로 작용하는지 무곡수로 작용하는지 또는 염정성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얹어 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직계 손가락 검지죠. 검지 위쪽에 보면은 이방입니다. 이방. 이방에는 이민술 그리고 그 밑에 건방에는 건과 갑이 있죠. 건갑. 자, 중지 위쪽은 손방인데 신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손신. 중지 아래쪽에는 간방입니다. 간방인데 병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 자, 약지 위에는 뭐가 있죠? 곤방이죠. 곤을. 그리고 아래는 감방입니다. 감계신진. 새끼손가락 위쪽에는 태방으로 태정사축. 그리고 아래는 진꾀입니다. 진꾀인데 진경해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모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대각선으로 하늘색으로 꺼놨고 빨간색으로 또 길게 대각선으로 그 색깔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는 길의 방향입니다. 자, 모체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모체 시작인데, 자, 우리가 주역 8개상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건입니다. 건. 그러면 땅을 상징하는 8개는 무엇입니까? 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은 아버지를 뜻하고 곤은 어머니를 뜻하고, 자, 땅을 상징하는 8개 곤, 이 공깨를 기준으로 구성을 돌린 게 지금 폐철의 2층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깨로 시작을 하는데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생오연육 화천절복 이거는 이제 양택에서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탕거 농문 연무 파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탕거 농문 연무 파보. 그러면은 자, 이 곤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또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곤에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손으로 가고 손에서 다시 대각선으로 건으로 내려옵니다. 건에서 올라가면은 이꾀죠. 이꾀에서 또 대각선으로 빨간색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진꾀로 내려오고 진께에서 다시 태로 올라가고 태에서 대각선으로 감으로 가고 감에서 곤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물론 이 구성마다 자양이 다 다르죠. 그 자양에 따라서 이 구성이 돌아가는 게 달라지는데 이 폐철의 2층은 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곤부터 시작을 합니다. 곤부터 시작하는데 자, 모체를 찾아가면은 모체가 간입니다. 간부터
탄거농문 연무파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탐낭, 거문, 녹존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계에서 대각선 목체를 찾아서 간으로 가고 간에서 올라가고 손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대각선 건자로 온 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계에서는 대각선으로 진계로 옵니다. 진계로 온 다음에 다시 올라서 택계로 가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감계로 내려온 다음에 곤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모체를 찾아가는 거 하고 그 모체를 찾아서 시작하는 순서, 탄거농문 연무파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패처를 보고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계를 기준으로 해서 모체를 찾아가면은 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간을 보면은 간 앞에 2층에 탐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탐낭입니다. 그리고 간에서 올라가죠. 올라가면 손께가 돼 있었죠. 아까 손가락에. 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손을 보니까 거가 돼 있죠. 거문이죠. 거문. 그러니까 탄거, 탐낭, 거문, 탄거, 농문, 연무파보 뭐 이렇게 시작한다 순서가 돼 있으니까 손이 거가 돼 있죠. 거문입니다. 자, 아까 손가락에서 손에서 대각선으로 간으로 내려갔었죠. 건으로 내려갔었죠. 건계. 자, 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계의 2층에 녹자가 적혀 있죠. 녹존입니다. 탄거 녹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문자로 가야 되죠. 탄거 녹문 연무파보니까 탄거 녹문. 자, 이 건계에서 위로 올라갔었죠. 그 집게손가락 위에 검지 위쪽에 올라가면 이계였죠. 이계 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에 문이라고 되어 있죠. 2층에. 자, 이계 앞에 문이 되어 있습니다. 탄거농문. 이제 우리가 문곡까지 왔습니다. 문곡수.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 길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진계로 내려갔었죠. 자, 진이면은 진계를 보겠습니다. 진계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진계는 염정이죠. 탄거농문 연무파보 할 때 염이지 않습니까? 염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했습니까? 진계는 뭡니까, 여러분? 정동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묘를 봐야 되죠. 묘. 자, 여러분들 이 묘 앞에 염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염정입니다. 염정. 진계까지 왔습니다. 자, 진계 위에 택괴가 있었죠. 아까 택괴. 자, 탄거, 농문, 염무. 무곡수네요. 무. 택괴는 정서쪽이니까 유를 봐야 되겠죠. 유를 보면은 무라고 적혀 있죠. 무곡입니다. 무곡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약지 밑으로 감계로 내려옵니다. 감계가 자, 탄거, 농문, 염무, 파니까 파군이죠.
감이 자죠. 정북쪽이니까 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그리고 다시 이제 끝으로 그 공깨, 공깨, 고늘이죠. 공깨로 갑니다. 공깨는 탄거 넘은 연무파 보니까 보필이죠. 공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곤 앞에 보라고 적혀 있죠. 보필이죠. 이와 같이 순서가 아까 그 손에 올리놓은 이 순서대로 탄거농문 연무파보를 짚어서 구성을 짚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양을 정해 놓고 그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을 측정했을 때 그 물이 탐낭수로 작용하는지 또는 검은수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터의 길흉을 하는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양을 정해 놓고 물이 빠져나가는 그 곳을 측정을 했더니 구성으로 짚어보니까 탐낭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탐낭수라면은 탐낭은 뭡니까? 오행이 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탐낭수, 저 집에 탐낭수니까 문필가, 문장가 뭐 이런 사람들이 출생할 수 있겠구나. 총명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길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성을 짚을 수가 없으면은 그 탐낭수인지 검은수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길흉 판단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금 짚었던 탄거농문 연무파보라든지 이 모체 시작에서 순서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층에 보시면은 24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 3층은 다른 폐철에서는 삼합오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폐철은 24절기를 넣었습니다. 태기를 할 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입춘이 1월달 시작이죠. 그리고 우수가 오고 그리고 경칩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자, 절기를 기준으로 태길에 월일을 바라는 뜻입니다. 태길 때문에 24절기가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태길을 할 때 이런 24절기를 보고 참고하라는 뜻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4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흑 이반이라고 했죠. 홍흑 이반. 옛날 폐철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까맣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검은 게 정양, 그리고 이 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수룡이 정양인지 또 물의 파고가 정음인지 이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입수 일조룡을 쟀더니 자자이더라. 자, 자자일 때 자는 뭡니까? 정양이죠. 근데 물이 빠져나가는 파고가 병파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병은 정음이죠. 물론 정음정량법에서는 입수령이 정양인데 물이 빠져나가는 게 정음이면은 안 맞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자자오양일 때 물이 빠져나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진방향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입수령 자체도 정양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이 진이 정양이기 때문에 정음정량법에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음정량을 쉽게 판단은 하지만은 좀 전에 공부했던 구성을 모르면은 탐낭수로서 득이 되는지
무곡수로 득이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의 길흉이 어떤 것이 오겠구나 이런 예측 프로그램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성 짚는 방법도 폐철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4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5층입니다. 72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금이라는 것은 금은 흙 속에서 금이 나오는 거죠. 흙 속에 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그 사금 채취장에 가면은 그 물을 담아서 어렵게 그 채질을 해서 금을 채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TV나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그만큼 이런 채질을 해서 금을 찾는 것처럼 분금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분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자양의 그 각도가 15도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이 도수가 15도지 않습니까? 15도인데 밑에 5층에 3도씩 5도씩이죠. 5도씩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72분금 중에 경자를 택할 수도 있고 이 자자일 때 경자를 이렇게 분금을 넣을 수도 있고 무자로 병금을 넣을 수도 있고 병자로 분금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3개 중에 어느 분금을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72분금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그 지상물 위에 집이나 건물을 앉힐 때 사용합니다. 물론 봉분도 포함되겠죠. 지상 위에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그 이제 병자, 여기에 무자, 뭐 경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자자 오양을 했을 때 물론 이 자 옆에 임도 있고 또 이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그 병자를 보겠습니다. 병자를 놓게 되면은 이 자의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임의 기운을 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분금은 옆에 임의 기운을 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자를 보겠습니다. 경자 분금은 경자는 자의 기운이 크면서 이 개의 기운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의 정기를 받는 곳은 중간에 무자인 것입니다. 양택에 있어서는 정기를 받는 곳에 자양을 놓아야 합니다. 이 정기인 이 도수가 아닌 옆에 양쪽의 옆에 도수에 자양을 놓게 되면은 분란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죠. 옆에 잡다한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기운을 달고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기를 받는 이 중간에 정확하게 놓아야지 그 주택이 분란이 없고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임이나 개의 정기를 받는 곳은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죠. 빈 공란 이렇게. 자, 이렇게 공란이 되어 있는 뜻은 자, 이게 72분금이지 않습니까? 72분금인데 지금 이 표기는 60갑자가 돌아가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2에서 60 빼면은 12개가 남겠죠. 12개의 공란이 있는 겁니다. 12개는 먼저 그 천간자 8개, 갑을병정, 경신, 인계, 그리고 건곤간손 이렇게 4개 합해서 12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층을 자양을 놓을 때 이거는 이제 양택 자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택 자양이지만은 물론 그 지상물 위에 있는 모든 거 봉분 그리고 봉분도 포함된 모든 것들이죠. 지상 구조물은 전기를 받는 자양을 해야지만이 오래가고 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고를 하나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컨테이너를 하나 놓더라도 전기를 받는 좌양에 놓으면은 오래가고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상물을 세울 때는 5층을 활용해서 전기를 받는 옆에 다른 기운을 섞지 말고 전기를 받는 그런 부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6층 인반중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양을 놓고 우리가 자양을 놓고 주변의 그 경관들, 주변의 경관의 그 사신사를 측정할 때 쓰이는 게 지금 6층 24방위로 되어 있죠. 이 6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용혈은 내 뒤에서 그러니까 줄기 따라 내려오는 상압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신사, 사와 물은 응압으로서 날아오는 거죠. 멀리서 나한테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압을 받는 것이고 상압을 받는 것입니다. 용혈과 사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응압을 볼 때 물은 4층의 집안 정침으로 보지만은 사격을 볼 때는 반드시 6층 인반 중침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7층으로 가겠습니다. 7층은 성수오행이죠. 성수할 때 숫자는 별 숫자인데 잘쑥으로도 쓰이죠. 자, 그러면 인반중침의 인반중침이죠. 6층. 자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자 밑에 보면은 허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는 28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각항저방 신미기 할 때 그 각항저방 신미기로 쭉 이어지죠. 28수가. 그 28수 중에 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은 성수오행입니다. 자, 성수오행 1. 요 인 밑에 이유는 월이죠. 달월과 날일. 이 두 개는 성수오행상 화입니다. 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서는 쥐서자죠. 쥐를 뜻하는 그 상징 동물을 가리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24방위 중 이 성수오행상 화가 가장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걸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수오행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자오묘유는 1이지 않습니까? 1과 월은 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죠. 그리고 자, 진술축미는 금입니다. 그리고 인시사에는
수와 화가 있죠. 이거는 그 좌수우화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냐 저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수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경병임 월이죠. 그러면 이것도 화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을신정계는 토죠. 그리고 건공간손, 건공간손은 목입니다. 이렇게 성수오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보는 것과 같이 화가 굉장히 많죠. 지금 좌오묘유, 그리고 인신사예, 중일부, 그리고 각경병임, 이거 전부 화니까 성수오행 중 화가 제일 많다. 자, 이렇게 볼 때 그 봉분의 그 묘의 그 중시조나 오래된 봉분의 좌양이 을신정계 좌양이 제일 많습니다. 왜 제일 많으냐?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하면은 을신정계가 뭡니까? 성수오행상 토죠. 토의 자기의 본성이 토인데 자체의 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신사들은 화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생관계로 볼 때 화생토죠. 나를 상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신사들이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나에게 상생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부 생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양들이 제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유신 할아버지, 그 김무력 장군, 양산에 있는 봉분을 측정하면은 좌양이 계자정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오래된 중시조급 이상을 조사해 보면은 을신정계 좌양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성수오행의 작용이 생으로 작용하니까 이 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봉분 같은 경우에 음택에서 첫째로 그 용혈이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용에 대해서 내 상압으로 견디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의 기운에 받죠. 그러니까 수의 응압을 받고 그 다음에 사의 응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의 응압은 세월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나에게 빨리 응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음택에서 제일 빨리 나한테 기운이 오는 것이 용이죠. 그래서 상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기운을 주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수의 응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멀리 있는 사신사죠. 사신사의 응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양을 이제 김무력 장군 좌양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계자정양일 때, 자, 계자정향일 때 그 본성이 토를 갖고 있죠. 정이지 않습니까? 정이니까. 자, 우리가 이 을신정계의 이 정이 토의 기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자정양일 때 그 정향일 때 정양이 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계자정양을 앉혀놓고 주변에 사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산봉우리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좌방향에 좋은 봉우리가 있다. 좋은 봉우리가 있다면은 좌는 뭡니까? 아까 좌오묘유가 화라고 했지 않잖아요. 중간에 일이지 않습니까? 성수오행이. 그렇기 때문에 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생토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층은 다른 폐철에서 투지 60용, 투지 60용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투지 60용은 용맥이 입수도두에서 혈까지 측정하는데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8층입니다. 반분 60용이라고 적혀 있죠. 반분 60용은 그 60갑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색이 7층이고 이 밑에가 지금 8층인데 여기에 60갑자가 쭉 적혀 있죠. 적혀 있는데 자, 이 8층의 반분 60용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자오향으로 자양을 놓았는데 자, 지금 6층에서 이 곤방 6층으로 측정해서 곤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우리가 3개가 나란히 있더라. 그러면은 3태사죠. 봉우리가 3개 나란히 있으니까 3태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보편적으로 3태사는 차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간이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차간이 되느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8층입니다. 자, 8층을 보니까 그 임신, 기미라고 되어 있죠. 사실상 요 정미도 약간은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임신, 기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8층에. 자, 6층의 곤방에 3태사가 있다면 임신생, 기미생이 태어나서 차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분금을 주기 때문에 한 대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자, 주기적으로 태어나서 차간이 태어나는데 쉽게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은 임신생, 기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 신이 원숭이죠. 그리고 미가 양이니까 이 집에 원숭이띠나 양띠 중에 나중에 차간이 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곤방에 예를 들어서 곤방에 3태사가 없고 예를 들어서 토성체가 많이 있다. 그러면 뭐가 나겠습니까? 정승이 나겠죠. 이와 같이 정승이 나든 차간이 나든 누가 나느냐를 알아보는 게 이 8층 분금에 적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층은 그 앞서 천문을 볼 때 사용한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정음정양법으로 봤는데 이 자리가, 이 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데 정음정양법으로 물의 득수 파고를 측정을 해보니까 정음정양법에 틀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 자리를 쓸 수가 없죠. 자, 근데 무학대사가 봤다는 삼사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자, 무학대사가 봤다는 삼사결이 있는데 이것은 그 청간자양일 때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8개 자양이 나오겠죠. 을신정계와 갑경병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8개 자양은 정음정량에서 좀 틀어지더라도 발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지금 물을 측정할 때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홍수가 나면은 물 수위가 올라가겠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측정을 하고 천반 봉침으로 측정을 하니까 정음정량법에 맞더라.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층을 갖고 천반 봉침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10층 120분급에 왔습니다. 자, 120분급은 다른 패철에서는 뭐 투지 120용이라고 표기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120분급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그 5층에서는 그 지상물을 세울 때 전기를 받는 그런 곳에 분금을 놔야 된다고, 양택에서는 분금을 놓는 게 아니고 전기를 받는 그곳에 도수에 맞춰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20분금은 10층의 120분금은 그 땅 속에 있는 채백에 대한 자양입니다. 따라서 그 봉분의 자양과 채백의 자양은 약간 틀어질 수가 있죠. 물론 똑같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분금을 놓게 되면 약간 틀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분금의 원칙은 발사분금이다. 그리고 발사분금이 좌우로 같은 국일 때 화음분금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패철에서는 이 발사분금은 보지 않습니다. 발사분금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화음분금을 다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자오양을 놓았는데, 이 4층의 자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15도지 않습니까? 15도에서 계속 이래 똑같이 내려오면은 지금 이 10층에 경자분금과 병자분금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자이지만은 이렇게 채백의 분금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자를 택할 건지 병자를 택할 건지 이걸 정하는 방법이 120분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60갑자,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망명의 생년을 60갑자, 생년인 60갑자를 납음오행으로, 납갑이 아닙니다. 납음오행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명의 60갑자가 임인생이라고 했을 때, 자, 납음오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자 임을 보니까 5죠. 5고, 그리고 인은, 지지는 인을 찾아가니까 2다. 그러면은 5고 2를 더하니까 7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5를 초과시에는 5를 뺀다, 공제한다. 그래서 자, 임과 인을 합하니까 7인데 7에서 5를 빼라고 했으니까 5를 빼니까 2가 남죠. 자, 2는 뭡니까? 1은 목이고 2는 금이고, 그러니까 금입니다. 그러면은 이 망자께서는 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금을 가지고 있고, 좀 전에 우리가 병자를 택할 건지 경자를 택할 건지 이 두 개를 정했는데, 이 두 개도 납음오행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자를 따지니까 병은 2죠. 이 병이 2고, 자는 지지에 가서 자는 1입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1은 3. 3은 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수니까 수로 표기를 해놓고, 다음에 다른 분금이 경자 있지 않습니까? 경이 4고, 그리고 1은 아까처럼 1이죠. 4 더하기 1은 5다.
오는 토를 가리킵니다. 자, 망자는 금을 갖고 있고 분금 두 개는 하나는 수고 하나는 토다. 자, 그러면은 수는 병자 분금을 예를 들어서 택했을 때 망자가 수를 생해주죠. 기운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설기죠, 설기. 그렇기 때문에 토는 토생금으로서 나를 생해주는 생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자를 생해주는 토생금, 그래서 경자분금을 택해야 된다. 자자와 오양일 때 우리가 체백의 분금은 이와 같이 화암분금을 쓸 때는 이 경자를 택해서 분금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화장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서 이런 일을 하기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요. 만일에 한다면은 이와 같이 분금을 놓아주면은 한 대에 끝나지 않고 그 발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화암분금을 갖고 망자를 생해주는 이렇게 경자분금을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방 설명드린 것을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20분금 납음 오행을 이용해서 화암분금을 놓는 방법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지금 10층 120분금에는 납음 오행에서 뭐 생하자, 악극자, 비하자, 극하자, 아생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생관계죠. 아까 얘기했는 토생금처럼 나를 생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사로 작용한다는 거,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이번에는 끝으로 11층과 12층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10층은 화암분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화암분금도 쓰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 분금의 원칙은 발사분금이 원칙이다. 입지한 전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발사분금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층, 12층을 이 360분금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많지가 않고, 또 저도 그 위에 그 선생님께 전해 들은 거로 의하면은 360분금은 전수하지 마라. 왜 전수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 놓아서는 안 되니까 360분금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마라는 얘기를 사실상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풍수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풍수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자리가 아닌 곳, 그러니까 형세를 봤을 때 자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360분금을 놓았다 이러면은 그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자손손 다 계속 주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몰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물론 폐철을 끊을 필요도 없죠. 특히 이런 360분금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분금이 위험하죠. 물론 그 아까 10층 화암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금 놓는 자체가 한 대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 대를 얘기하는 것은 24년 주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24년이 끝나면 또 24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운을 받는 건데,
나쁜 기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0분금은 위험하다. 그렇지만은 또 이런 걸 전수를 안 하면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형세적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은 맞다고 판단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리가 아닌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 360분금 이런 것도 택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형세적으로 보는 것도 참 정말 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눈이 뜨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또 아시고, 자, 이 발사분금이 무엇이냐? 자, 360분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자오양으로 놓았을 때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자를 놓았을 때 자자 15도 범위를 쭉 따라 내려면은 경자와 병자가 있죠. 그러면은 자, 경자 분금을 놓을 건지 병자 분금을 놓을 건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이 사격을 보겠습니다. 사격은 자자오양을 놓았는데 갑방과 사방에 목성체가 있더라. 요거는 일단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이 경자의 발사분금을 보면은 자, 360분금을 보면은 숫자가 7이 적혀 있죠. 7자. 7이 적혀 있고, 요 밑에 12층에 보니까 이 7자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면은 12층에 허구도소라고 돼 있죠. 이 허죠, 허. 자, 헌데 우리가 여기서 성수여행 7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허자를 찾아갑니다. 허자를 찾아가니까 허일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 옆에 성수행이 1이지 않습니까? 1은 뭡니까? 성수오행상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발사분금에 허숙 1이 화지 않습니까? 화 7도였지 않습니까? 아까 이게 경자 밑에 7도 그리고 요거는 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화국이고, 자, 그러면은 이 병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 밑에 숫자가 없죠. 공란으로 되어 있죠. 공란이지만은 3, 4, 5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4입니다. 4. 병자 밑에 4. 자, 그러면은 병자 밑에 4가 있고 4 밑에 위 16도라고 되어 있죠. 위죠. 그러면은 위를 찾아서 성소행으로 가면은 여기에 위가 있습니다. 근데 위 역시 성소행이 월입니다. 월이 화죠. 위월 제비연자죠. 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월이 화니까 그러면은 위숙 월 아까 4도였다고 했죠. 그래서 4도의 화국이다. 자, 이와 같이 발사분금을 측정을 하니까 똑같이 화국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국이 똑같은 국이 나오면은 발사분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엄분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사분금은 똑같은 화국이든 목국이든 금국이든 수국이든 똑같은 국이 나오면은 발사분금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화엄분금, 아까 10층에서 배운 것인 화엄분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 예를 들어서 망명자가 신해생이라고 할 때, 자, 신해를 나부모행으로 하면은 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경자분금, 병자분금을 자,
이 경자분금, 병자분금을 나부모행으로 봤을 때 토가 나왔고 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는 내가 생해주죠. 이 망자가 생해주는 아생자가 되는 거고, 토는 나를 생해주는 생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생자인 병자분금은 쓰면은 안 되고 생하자인 경자분금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경자분금, 이 경자분금을 360도에 놓아야 되는 거죠. 7도. 그리고 우리가 산리를 할 때 채백을 놓고 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이 요 7도에 딱 물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분금을 놓을 때 요 경자분금에 놓아야 된다. 왜냐? 발사분금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화엄분금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축자로 났을 때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자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간방에 비아사가 있고 건방에 아미사가 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격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발사분금을 원칙적으로 먼저 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발사분금, 자, 축에도 따라 내려오니까 신축과 정축이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신축분금을 할 건지 정축분금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을 따라 내려오면은 신축의 중간에 17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17 밑에 두가 되어 있습니다. 22도태인데, 자, 두가 있으니까 7층에 성수오행 두를 찾아서 가보면 두 옆에 성수오행이 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발사분금으로 신축을 보니까 두숙이고 목이더라. 그리고 17도고 목국을 하고 있다. 목국. 그리고 정축을 보면은 정축 밑에 1이 적혀 있죠. 자, 1도입니다. 1도 밑에 보니까 우 7도라고 되어 있죠. 우입니다. 자, 우는 성소오행 7층을 가보니까 우, 금, 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오행이 금이죠. 그래서 우숙금입니다. 그리고 1도로 내려왔고 금국입니다. 이와 같이 목국, 금국 달라지죠. 그러면은 발사분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데 목국을 쓸 건지 금국을 쓸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사신사를 보고 어떤 사신사의 좋은 기운을 나한테 끌어올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 자양에서 멀리서 내 주변에 있는 사격 중에 좋은 기운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 아까 그 간방에 좋은 비아사라든지 건방에 아미사 같은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간하고 건이 뭡니까? 건공간손의 목이지 않습니까? 건공간손의 목. 아까 우리 성소오행을 공부할 때 건공간손은 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이 사신사가 간이나 이 건이 목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국을 택하면은 나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목국이고 나도 목국이다. 비견이죠. 비하자입니다. 자,
내가 목국을 택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신축이 목국인데 이 신축 분금을 택하면은 내가 사신사의 그 간방이나 건방에 있는 사신사를 왕사로서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비견이니까. 물론 나를 생해 주는 거면은 더 좋겠지만은 비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왕사를 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분금을 쓸 수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화암분금을 보니까 이 망명자를 을축생으로 가정했을 때 금입니다. 그리고 이 정축, 신축을 나금으로 봤을 때 정축은 수, 그리고 신축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신축을 택해야 되겠죠. 토생금으로 나를 생해주는 토를 선택해야 되지. 수를 선택하면은 설기지 않습니까? 내가 기운을 줘야 되잖아. 빼앗기잖아. 그래서 화암분금으로 볼 때도 신축이 맞더라. 신축을 택해야 되고, 또한 발사분금을 봤을 때 왕사로서 좋은 사격을 당길 수가 있으니까 이 360분금 중에 신축 17도에 정확하게 채백을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층부터 12층까지 폐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10층이나 11층, 12층 이러한 분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형세를 판단하고 정말 자리가 괜찮을 때 분금을 택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그 대구 가톨릭대학 그 지리교육 전공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과 또 대구 한의대 풍수지리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분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폐철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고, 이 폐철에 대한 강의는 그 입전 전설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했고 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론 이런 이기론을 배척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풍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폐철을 알아서 뭐 해가 될 거는 없다고 보고 이런 이론도 익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좀 쉽게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는데,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책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르겠으면 다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경청하셔가지고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폐철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나중에 또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